중독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안성희 소장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음주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반주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음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지나치게 되면 병적 음주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인데요. 식사 시간이면 꼭 자기가 사온 고추를 반찬으로 해서 먹습니다. 다른 반찬은 안 먹습니다. 왜? 지독하게 매운 고추가 있죠. 청양고추라고 그러나요? 예, 청양고추. 그걸 먹어요. 우린 입에도 못 대겠는데. 그래, 그 모습을 보고 환자들이 수군댑니다. 저 자식 먹는 거 보면 완전히 병적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병적 음주의, 병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병적이란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병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병적이란 비정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과 맺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면 알코올, 마약 등이 물질입니다. 행동이라면 게임, 도박 같은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 중독,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과 맺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병적 음주입니다. 모든 물질은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하여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도박은 즐거움과 흥분을 제공하고, 약물은 고통을 진정시키거나 질병 극복을 도와줍니다. 물질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과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어떤 물질이 지니는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능에서 벗어나 물질과 병적 또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음식, 도박, 약물은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중독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의 강렬한 열망에서 행동이나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른 사람, 공동체, 보다 높은 존재, 신이겠죠. 이런 보다 높은 존재와 두루 친밀한 유대를 맺음으로써 정서적인 욕구와 친밀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이러한 용도로 긍정적으로 해로운 물질이나 행동과 일시적 만족으로 하여 관계를 맺기 때문에 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의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해 곁에 있는 반주 한 잔, 친교를 위해서 마시는 적당량의 음주, 자신의 주량을 알고 과음하지 않는 음주는 정상적인 음주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음주는 어떠합니까? 알코올은 비선택적 억제제라고 얘기합니다. 의학용 마취제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마취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신 마취도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이빨을 뽑을 때, 발치할 때 전신 마취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부분 마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이와 달리 마신 양에 따라 마취가 확산돼 갑니다. 우리 대뇌에는 이성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과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변연피질, 낡은 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연피질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가장 예민한 이성을 주고 다니는 심피질이 먼저 마취됩니다. 마취되지 않아 심피질이 기능하고 있을 때는 나쁜 감정도 이성이 억제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음하면 낡은 피질이라고도 부르는 변진피질이 이성의 통제, 즉 심피질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정입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음주자는 술을 마셔야겠고, 많이 마시면 또 실수할 것 같다 음주량을 조절하려고 시도하나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비정상적인 음주, 병적 음주로 들어선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시작되는데, 이 중독의 시작이 뭔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알코올 중독자인 알코올, 마약 중독자인 마약, 게임 중독자인 게임, 도박 중독자인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 또 행동과 맺는 관계는 종종 편의에 따라 맺는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편의에 따라 물질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쇼핑, 술과 같이 중독자들이 중독되는 물질이나 행동, 아까 얘기했죠. 뭐 게임이나 도박 같은 이런 행동과도 단순히 편의에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돈 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풀고 재미로 잠깐 한다잖아요. 이렇게 편의에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과 정서적인 유대를 느끼거나 친밀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게임이고 도박은 도박입니다. 또 술은 술이고 약은 약입니다.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만한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집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물질이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중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 감정적 관계로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기분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기분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즉 술을 마심으로써 마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적 욕구,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감정적 욕구가 충족된 거 아닙니까? 그걸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만의 말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물질이나 행동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대상과 중독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약물의존 분야에서 발달한 중독의 정의를 그레이크 4개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애정과 신뢰를 쏟는 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건강한 사람과 외형상 조금도 다름이 없고 잘못된 음주 문화 때문에 그 병 현상을 간과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술꾼들의 경우 자기들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시다가 과음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음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진단하기보다는 의지박약자 증으로 치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오랜 음주로 이미 뇌신경이 변화되어서 한 방울의 술만 들어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항진되며 이 욕구를 자신의 의지로 제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한 번 음주를 시작하면 고개를 끊고 더 이상 마실 기력이 소진되는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며칠의 금주 상태에서 회복기를 가진 다음 신체가 회복되면 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친구인데 가만히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술을 끊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지 않느냐. 그럼 나도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를 믿으면 술이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학습교인이 되죠. 학습교인이 되고 다시 교인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됩니다. 첫 세례식 날이에요. 그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선창식 날 주는 포도주, 도토리값이 만한 포도주 한 잔, 그거 먹고 1년 단주가 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별 미친놈 다 봤네 했어요. 저도 마실 때 경험이 있거든요. 술을 국사발에 따르면 이역들이 한 명이 차량차량 넘칩니다. 그러니까 쭉 단숨에 들이키면 그 술이 쓰지 않고 달아요. 그렇게 마시던 우리들인데 그까지 도수도 얼마 안 되는 그 약한 포도주 도토리 껍질 만한 한 잔 먹고 음주 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시 재발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것이 맞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예배 드린다고 설교장이 왔어요.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아침은 굶었겠죠. 근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함께 시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집사니까 그 성찬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받아 마신 포도주 한 잔, 그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서 위를 자각하자 갑자기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충동을 하는데 거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라 나도 역시 술에 미친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술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술꾼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라기보다는 의지박약자,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도덕적 타락 정도로 치부합니다. 중독자 가족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여 이것이 중독 치료에 큰 장애가 됩니다. 가족 중 중독자가 발생하면 이를 철저히 숨깁니다. 외부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집안 전체의 불명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숨기고 감쌉니다. 가족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가족병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하여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며 막연히 회복을 기대하나 환자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저 경우입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 상담까지 마치고 제쳐가요. 실제 입원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경찰서와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 그 후유증은 심각했으며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더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자 특유한 심리적 특성상 또 교묘한 본능적 방어 기제로 환자의 힘을 부정하고 가족은 이 병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비참한 치료를 맞이합니다. 중독자가 치료받지 아니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면 온갖 합병증으로 40%는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알코올 중독은 질병인가? 장황하게 의학적 견해로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일기가 부진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즉 감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십 번도 더 감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감기의 경우 치료받지 아니하고 마음만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만으로 회복하겠다는, 결심만으로 회복하겠다는, 그래서 회복된 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습니다. 치료받지 아니하고 의지력이나 결심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기를 질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알코올 중독도 질병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증상은 어떠한가 알아볼까요? 술꾼들 중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마시다가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애주가가 중독자로 변합니다. 한 번 중독자가 되면 사실상 음주를 시작하면 음주 조절 능력이 사라집니다.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정량의 음주에서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도 술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온갖 방법으로 술을 끊으려고 하나 근데 사실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절 음주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그것은 마음일 뿐 하루도 술 없이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술에 의존된 상태, 즉 술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런 병 현상을 부인하는데 어찌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배움에 장애가 되고 인생을 끝없이 무지에 머물게 하는 원칙은 연구도 하기 전에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을 끊었다고 또 중독에서 회복되었다고 믿어도 한 잔의 술만 들어가면 다시 중독이 시작되어 치료받기 전의 상태로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10년, 20년 술을 끊고 생활하다 한 잔 술에 재발하여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중독자는 고의적 무지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 두려워 술을 마실 수 없으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도 한사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그 담배에 대해서 그 전에 그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사서 마스크를 쓰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내 꼴 되지 않으려면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각 방송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담배의 피해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은 끊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실에서 텔레비를 시청하고 있던 제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빨리 와봐 그럽니다. 뭔 일인가 하고 가봐요. 그럼 텔레비 가르칩니다. 담배 얘기가 나옵니다. 저거 좀 보내요. 또 속으로 욕을 하고 회 돌았습니다. 왜? 담배 못 끊는데 담배 얘기하면 그게 내 얘기 같아서 듣기 싫거든요. 이런 현상이 고의적 무주축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고집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강고한 고집이 치료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먹어보지 않고 저 음식은 맛이 없어 하고 말하는 모순의 극치.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일반인들의 몰이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3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술은 처음에 한 잔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